예, 워크 인센티브와 딜레이드 컴pensation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드 컴pensation은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인데요. 이제 왜 이러한 그 페이 스킴을 기업이 채택하고 사실 워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조삼모사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개씩 받는 거, 아침에 3.5개 받고 저녁에 3.5개 받는 거나 물론 이제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에 많이 받는 게 좋죠. 디스카운트 미래에 뭐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봐야 당연히 조사모삼이 좋은 겁니다.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디스카운트를 하니까. 저녁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낮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제 디스카운트 같은 거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삼모사나 3.5개씩 아침에 3.5개, 저녁에 3.5개 받는 거나 사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삼모사의 스킴을 채택하는 이유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 쇼킹 인센티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워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3.5개, 3.5개 받는 거나 조삼모사로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워커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우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소개를 할 텐데 몇 가지 이제 언더라잉 어썸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제 워커의 한계 생산, 여기서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편하게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성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생산성은 변하지 않고요. VMP는 그냥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 여러분이 취업해서 일하는 회사에 얼마만큼의 컨트리뷰션 하는가. 대체로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똑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같은 잡을 같은 태스크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숙련도도 쌓일 것이고 전문성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승진해 가면서 다양한 업무를 이제 하기 때문에 경험도 쌓일 수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체로 생산성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워커가 일을 한다면 자신의 생산성만큼 생산을 해낼 것이고요. Q만큼 이제 워킹을 하지 않고 쇼킹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들 주식과 코인에 엔투지애스틱하죠 진짜. 그래서 출근해서 일은 하지 않고 이제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른 걸로 하면 또 이제 적발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기 스마트폰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구입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이런 걸 측정하고 있고 코인의 가격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쇼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산성이 제로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쇼킹을 하면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쇼킹을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을 할 테니까 쇼킹에 따른 베네핏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매수 타이밍 같은 거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쇼킹을 하게 되면 워커들이 얻게 되는 이제 베네핏은 대략 50 정도 화폐 단위로 그냥 5만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0 땡땡땡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식으로부터 리턴을 얻는 거고요. 코인으로부터 리턴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은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가 코인 거래소만 자꾸 드나들고 있으면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그 해고 통보를 하게 되냐면 물론 이제 1년 내내 두고 지켜보겠죠.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 해고 통보를 하게 되냐면 이러한 행동을 한 직원들을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제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뭐 근태 조사를 해서 불성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즉시 해고가 되고요. 해고가 되면 바로 직장으로 옮겨서 W 스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아웃사이더 옵션은 있는 거예요. 이제 외부 대안이죠.
그리고 6개월 일을 했으니까 6개월치 급여는 받을 거예요. 현재 직장에서의 급여를 W라고 하겠습니다. W 스타가 외부 대안이고요. 네, 현재 직장에서 절반을 받으니까 2분의 1의 W만큼을 받겠죠. 만약에 셔킹을 하게 되면 B만큼을 버니까 B 플러스 2분의 1의 현재 직장의 급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개월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W 스타의 2분의 1만큼을 또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간에 1년 동안 2021년 어떤 한 기간 1년 동안 셔킹을 하게 되면 B만큼을 얻을 수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그 인사평가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이제 해고가 돼서 6개월치의 급여를 받고 바로 직장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아웃사이더 옵션의 2분의 1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W를 받는 거죠. 우선 이제 두 가지 대조적인 이그젬플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트리피어드 이그젬플은 세 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은 일정합니다. 여기에서 받는 지금 회사에서 받는 급여예요. 급여는 이제 100으로 일정하고 두 번째 이그젬플은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그젬플은 똑같이 세 기간인데 이번에는 이제 웨이지 컨트랙트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늘어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조삼모사의 형태가 아니라 3.5씩 받는 경우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기간에도 100, 두 번째 기간에도 100, 세 번째 기간에도 100 일정한 페이를 받는 경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언제 셔킹을 할까? 물론 아웃사이드 웨이지는 70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다가 걸리면 B만큼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지만 6개월 일하고 쫓겨날 거고요. 파이어도 할 거고 그럼 다른 곳에 가서 35만큼을 이제 벌게 되겠죠. 그런 스토리를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한 사람의 워커가 1기부터 3기까지 일을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한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기부터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1기고요. 여기가 2기, 3기예요. period 1, period 2, period 3입니다. 1기에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일을 할 수도 있고, 워킹을 할 수도 있고, 셔킹을 할 수도 있어요. 두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워킹을 할 수도 있고, 셔킹을 할 수도 있어요. S는 셔킹이고요. W는 워킹입니다. 그럼 이제 한 기간 일을 하다가 중간쯤에 이제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영원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이어 되면 이제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W 스타를 받게 되겠죠. 2기, 3기 모두 이렇게 W 스타를 받고 W 스타를 받게 되겠죠. 아웃사이드 옵션 아까 70이었죠, 그렇죠? 네.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셔킹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for sure 잘리는 거예요. 6개월이라고 무조건 fire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2기로 가겠죠. 2기에 가서는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워킹을 할 수도 있고, 셔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킹을 하면 3기로 가는 거고, 3기에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2기에 셔킹을 선택하게 되면 마찬가지겠죠. 일을 하다가 6개월만 일을 하고 이제 잘릴 거예요. 셔킹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워킹이고 여기는 셔킹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2기에 셔킹을 하게 되면 똑같이 6개월치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 6개월치의 급여는 W스타만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핏이 있겠죠.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 따른 베네핏이 있을 거예요. W스타, 3기는 당연히 이제 파이어 됐으니까 W스타만큼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3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고요.
3기에 마찬가지로 셔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로는 모두 사실상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존재하죠. 물론 이제 네 가지, 제가 이걸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가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첫 번째 경로. 세 기간 모두 일을 하는 거예요. 워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첫 번째, WWW.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로는 1기와 2기까지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셔킹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1기에는 일을 하지만 두 번째 기간에 셔킹해서 나머지 나가서 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WS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초이스는 애초부터 그냥 셔킹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경우 SSS.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냐면, 대체로 이렇게 푸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기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백워드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3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기에 내가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마디, 너드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 마디에 있을 경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당연히 이 마디나 이 마디에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W스타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디에 있는 경우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3기까지 왔을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기에 오면 우리 그 이그젬플, 첫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사람들이 셔킹을 해요. 셔킹을 선택합니다. 무슨 보라색으로 해보죠. 셔킹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2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자, 2기로 거슬러 올라와서 그럼 이제 이 마디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똑같이 이쪽 마디에 있을 때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웃사이드 옵션 W 스타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디에 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워킹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일본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세 번째 기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워킹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이런 경로로 가게 될 거예요. 과연 두 번째 기회, 피어리어드 2에 이 사람은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겠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기회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 사람은 워킹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다시 이제 거꾸로 첫 번째 기로 거슬러 올라와서 첫 번째 기에 워킹을 하는 것이 좋을까, 셔킹을 하는 것이 좋을까 선택을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워킹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는 경로는 자명합니다.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워킹, 셔킹 이쪽으로 간다는 게 이제 분명해요. 그럼 이런 경로를 갈 때 이 사람이 얻게 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소득의 총합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 소득의 총합의 현재 가치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셔킹을 하면 나가서 셔킹해서 얼마만큼의 베네핏 얻고 급여 반반 얻고 나가서 W 스타 이렇게 얻게 될 거예요. 4번의 경로를 가게 될 텐데 1기에서의 의사결정은 2번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4번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선택을 살펴보면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결과는 이 사람은 이쪽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워킹, 셔킹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급여, 100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기간에 셔킹을 피할 수 없다는 결과를 우리가 첫 번째 이그젬플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세 번째 기간, 마지막 기간부터 출발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기간이 일정한 경우,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파이나이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멀티 피어리어드 다기간 의사결정 모형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초이스가 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 기간부터 이제 거꾸로 백워드 인덕션의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항상 백워드 인덕션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우리 이그젠플에서도 똑같이 마지막 기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세 번째 기간에서 우리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초이스는 첫 번째 워킹을 하거나 두 번째 셔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워킹을 하게 되면 당연히 W만큼을 받게 되겠죠. 100만큼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셔킹을 하게 되면 베네핏 B만큼을 받게 됩니다. 베네핏이 5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일하고 파이어 될 테니까 W의 절반만큼을 받을 거예요. 50만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웨이지가 70이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아웃사이드 웨이지의 절반을 받게 되겠죠. 35. 그래서 135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간에 도달한 사람은 이러한 웨이지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기회에 도달했을 때는 과거에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봤더니 워킹을 할 때 이 사람이 얻게 되는 밸류가 셔킹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밸류보다 더 크니까 이 사람은 셔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선택하게 될까요? 맥스 오퍼레이터는 둘 중에 큰 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W3가 더 크다면 워킹을 선택하는 거고 S3가 더 크다면 셔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둘 중에 큰 값은 바로 135가 되겠죠. 의사결정은 이것으로부터의 의사결정은 셔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에 셔킹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피어리어드 2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피어리어드 2에서도 의사결정은 똑같아요. 워킹을 하거나 이제 셔킹을 하거나, 만약에 두 번째 기회에 워킹을 하게 되면 웨이지를 100만큼 받게 될 것이고 이 웨이지를 100만큼 받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기회도 3기, 그 다음이 이제 3기입니다. 3기. 3기에도 워킹을 할 건지 이제 셔킹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피어리어드 3 문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100% 셔킹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셔킹을 하기 때문에 3기에서 얻게 되는 value는 바로 S3가 되고 S3는 135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기에 워킹을 선택할 경우 2기에는 일을 할 테니까 100만큼을 받게 되고 3기가 되면 셔킹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5를 얻어서 2기에 워킹을 선택할 경우 이 사람은 235만큼의 value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워킹의 경로고 셔킹의 경로인데 지금 이 사람은 이 경로를 선택한 거고요. 여기에 와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경로를 간다는 걸 미리 알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면 다음 기회에 무조건 셔킹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셔킹을 하게 되면 베네핏 받고 웨이지의 절반 50만큼 받고 베네핏이 50이었고요. 그 다음에 급여의 절반 50만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나머지 70의 절반인 35만큼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셔킹을 하게 되면 항상 135만큼을 얻는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35만큼 얻게 되고 다음 기회는 회사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계속 이제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W스타만큼을 받겠죠. W스타는 70이에요. 그래서 135와 70을 더하면 205가 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워킹을 할 때의 밸류가 235, 셔킹을 할 때의 밸류가 205니까 이 사람은 워킹을 할 때 더 높은 밸류를 얻기 때문에 당연히 워킹을 선택할 거예요. 이 기회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간에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기간에는 무조건 셔킹을 하니까 이 경로를 갈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값 중에 큰 값은 바로 워킹을 할 때의 value는 235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W2에는 2기에만 일을 할 때의 value가 아니라는 거예요. W2는 2기에 일을 하고 3기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더 큰 값을 얻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2도 마찬가지예요. S2도 물론 이제
셔킹을 했을 때 회사에서 쫓겨나고 세 번째 기간이 됐을 때는 마땅한 초이스는 사실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웨이지 70만큼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2에는 세 번째 기간의 의사결정,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세 번째 기간의 의사결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먼 미래까지 다뭐 3개밖에 없지만 먼 미래까지의 밸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사람은 오늘과 내일 뭐 올해와 내년, 지금과 10년 뒤가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W2 235가 되겠죠. 첫 번째 기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여기다 그려놓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working, 여긴 shocking.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working을 하는 것이 좋을지 shocking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제는 단순하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할지 이렇게 가는 것을 좋아할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어차피 1기에 이 사람이 working을 한다면 그러면 다음 기에도 당연히 working을 할 거고 그 다음 기에는 반드시 shocking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갈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백워드 인덕션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거꾸로부터 문제를 풀어오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에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워킹을 선택하면 W1만큼 100만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바로 235만큼의 밸류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워킹을 선택할 경우 335만큼의 밸류를 얻게 되고요. 만약 이 사람이 쇼킹을 선택한다면 첫 번째 기에 135만큼을 얻게 될 것이고 항상 135만큼 얻는 거니까요. 두 번째 기회는 이제 회사에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테니까 70만큼 받고 또 70만큼을 받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75의 밸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 워킹을 할 때는 335, 그 다음에 쇼킹을 할 때는 275를 얻게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워킹을 선택하겠죠.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로가 바로 이런 경로가 될 거예요. 워킹, 쇼킹. 물론 이제 첫 번째 두 기간에는 일을 하지만 마지막 기간에는 쇼킹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그젬플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간에는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워커의 최선의 전략,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기회에 가게 되면 쇼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쇼킹을 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손실을 입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쇼킹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제로예요. 근데 이제 기업은 이 워커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기회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쇼킹을 하면 생산성 제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어떠한 컨트리뷰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산성 제로. 그런데 예, 급여를 2분의 1의 W만큼 지급해야 되니까 50이란 말이에요. 50만큼을 지급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이 50만큼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제 특히 세 번째 기간에서의 쇼킹을 기업은 이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워커 입장에서는 베스트 스트래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다른 급여 체계를 페이 스킴을 채택하면 그러면 쇼킹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버드 슬로핑한 웨이지 컨트랙트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리어드 1이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피리어드 3가 늙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이제 페이 스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100, 180.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워커는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사람이어서 오늘의 100이나 오늘의 100달러나 혹은 오늘의 10만 달러나 내일의 10만 달러의 가치는 이제 동일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라이프 타임으로 봤을 때 총액이 얼마인가만 중요한 거예요.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웨이지 컨트랙트의 경우 20, 100, 180이니까 총액은 3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100, 100, 100씩 받던 경우와 총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워커는 이러한 웨이지 컨트랙트나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간에 100씩 받는 웨이지 컨트랙트나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무차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뭘 하나 더 선호하고 뭘 하나 덜 선호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쇼킹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이제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대체로 이제 그 조금 여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레이오프를 많이 하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make sense 한데 구조조정을 당하는 워커 입장에서는 사실 make sense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보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겠죠. 젊은 사람들, 에이지에 따른 직원들의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서울여대는 이런 것 같아요. 교수들, 에이지 분포죠, 그렇죠. 젊은 교수들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 엄청 많죠,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어떤 회사의 연령 분포를 보면 대충 이제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비즈니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정리해고를 해야 될 때 어떤 액션을 많이 취하냐면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많이 내보내요.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make sense 하죠. 지금 이제 어버드 슬로핑한 웨이지 컨트랙트를 제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생산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한 사람들, 입사 연수가 한 2년 정도 안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최선이에요. 그 베스트긴 하지만,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워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젊었을 때 자기 생산성보다 적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회수하는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조금 더 일을 해야 자기가 젊었을 때 좀 적게 받았던 걸 더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손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적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적게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전에 한 이 중간쯤 넘어가야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받기도 전에 이제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워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거고 이쪽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페이 스킴은 이제 20, 100, 180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이 마지막 세 번째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우선 마지막 기회에 워킹을 하는 것이 좋은지 쇼킹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비교해 보면 워킹을 선택하면 180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의 의미는 젊었을 때 사실 자신의 생산성은 100이었는데 사실 20%밖에 못 받은 거예요. 20%의 대우만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미처 받지 못한 80%에 대한 보상을 이제 마지막 기간에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에 180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쇼킹을 하게 되면 이제 50 그다음에 이제 이 값이 좀 달라지겠죠. 세 번째 기에 웨이지가 180이니까 이거의 절반인 90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더 옵션은 똑같이 35니까요. 이걸 더하면 175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웃사이더 옵션보다 조금 더 받는단 말이에요. 쇼킹을 했을 때 나의 밸류보다 워킹을 했을 때 나의 밸류가 더 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기에 쇼킹을 하지 않고 워킹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second period와 first period에서도 똑같이 워킹을 선택하는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최소한 마지막 기에 셔킹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가 되면 워킹을 선택했을 때 100만큼을 받겠죠. 그렇죠? 100만큼을 받고 3기가 되면 이 사람은 워킹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80을 얻습니다. 그래서 2기의 워킹, 그러니까 2기 초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2기 초에 1월 1일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신년 초에 내가 올해는 워킹을 하겠다. 저 가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셔킹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다짐을 했냐면 올해는 학교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학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장도 하고 있고 다음 학기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입시 이런 것도 좀 네. 내년 초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내년 초가 되면 또 그동안 이제 되게 좀 힘든 일이 많아서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학교 제가 그렇죠. 학교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하튼 2기 초에 이제 다짐을 하고 워킹을 할 건지 셔킹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의 워커는 경제학을 아주 잘하는 워커들이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해서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이제 280만큼의 밸류를 얻게 되고 셔킹을 선택한다면 베네핏 50만큼 받고요. 베네핏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 웨이지가 100이니까 절반 6개월치 급여 받고 나가서 나머지 70이죠. 70의 절반인 35만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킹을 해서 파이어 됐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아웃사이드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 번째 기간에는 70만큼 받겠죠. 그래서 135와 70을 더하면 205. 280과 205를 비교하면 당연히 두 번째 기간에는 워킹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value는 28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2라고 하는 것에는 세 번째 기간의 의사결정 결과 얻게 되는 value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가 이제 value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제 사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value function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가치 함수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value func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의사결정 결과 내가 얻게 되는 그런 value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기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기에 워킹을 선택하게 되면 20만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기로 넘어가면 당연히 워킹, 세 번째 기로 가면 당연히 워킹을 선택할 때니까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280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에 워킹을 선택하면 300만큼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워킹해서 200, 100, 180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300이 뭐냐면 20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3개 더한 겁니다. 3기간 연달아 일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부터 셔킹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만큼을 받게 되냐면 50만큼 베네핏 얻고 첫 번째 기에 임금은 굉장히 낮아요. 20밖에 안 되니까 그거의 절반만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70의 절반인 35만큼을 받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에 셔킹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밸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셔킹을 해봐야 젊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없는 거죠. 95만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70, 70 이렇게 돼서 235의 value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을 비교하면 첫 번째 게 워킹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회는 상대적으로 생산성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어버드 슬로핑하는 이통의 이제 delayed compensation이죠, 그렇죠? 젊었을 때 생산성 보상받지 못한 생산성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많이 보상해주는 형태의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 스킴을 잘 디자인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지막 기에 셔킹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셔킹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 나는 생산성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항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어, 이제 좋은데 취직하셨으면 좋겠는데 취직하셔서 느끼는 것들이 처음에 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많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저분들은 저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나이가 들어도 물론 이제 더 많은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쯤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아직도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더 했고요. 젊었을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펜 갖고 막 이렇게 고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 연봉의 2배를 받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제가 서울여대 와서 어떤 저기 뭐죠? 경험을 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니까. 어버드 슬로핑 컨트랙트에 대한 정리를 좀 한두 페이지, 한 페이지인가요? 2페이지 조금 더 보고 이제 그 이그젬플 봤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세로축이 소득이고요. 가로축이 이제 테뉴어라고 보통 부르죠. 테뉴어. 혹은 뭐 한 직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가 근속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job tenure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job tenure와 상관없이 우리가 뭘 가정했었냐면 워커들의 생산성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layed compensation의 형태는 사실 뭐냐면 젊었을 때는 생산성보다 적게 받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 이게 급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산성만큼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회사에서 N 기간까지, N 시점까지, N 기간 동안, 뭐 20년이면 20년 동안 이제 일을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컨트리뷰션의 총 가치가 이제 아래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 시점마다 Q씩을 컨트리뷰션 한 거니까 Q 곱하기 N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기간 동안 이 워커의 총 생산성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워커에게 자신이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총생산 만큼은 지급을 해야 되겠죠. 뭐 경쟁적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뭐 더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기업이 더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급여 체계 페이 스킴이 이렇게 어버드 슬로핑 하다면 이 밑에 면적이 있죠. 이 밑에 면적이 정확히 뭐가 같아져야 되냐면 이 워커의 컨트리뷰션과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면적이 바로 총 보수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총 보수와 워커의 총 생산성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생산성보다 적은 보수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던가 뭔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러한 급여 체계를 우리가 delayed compensation contract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생산성보다 적게 받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산성보다 많이 받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총 생산성, 총 기여분과 총 보수가 반드시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적이라면 물론 당연히 더 줄 수는 있어요. 워커한테 생산성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는 있지만 생산성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경쟁적인 환경을 가정하니까 총 보수와 생산성이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런 delayed compensation scheme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페이 스킴이 셔킹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인 체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셔킹을 막을 수 있는가?
지금 delayed compensa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T스타 시점에서는 이제 자신의 생산성과 뭐 예를 들면 한 40살쯤 된다고 한번 해보죠. 40에서 45살 사이에 자신의 생산성만큼 이제 우울하네요. 네, 내가 받는 그 월급이 내 생산성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뭐 갑자기 우울해지네. 네. 네. 내 생산성이 이렇게 낮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40에서 45세쯤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혹은 뭐 잡 테뉴어라고 뭐 나이라고 하면 좀 우울하니까 잡 테뉴어라고 한번 해보지. 근속 기간 뭐 한 15년, 10년 정도 일하면 네. 20년이라고 보통 잡고요. 이거보다 더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10년 정도 잡으면 10년 만에 이제 생산성만큼 이제 급여를 받는 시점이 도래하는 건데, 사실 이 시점에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회사에 기여한 것에 비하면 자기가 받은 급여는 그만큼 되지 않거든요. 급여는 이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 기여한 건 이 사각형만큼이니까 여기에서 만일 셔킹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해고가 된다면 사실 워커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N 시점까지, 그러니까 근속 기간을 최대한 N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을 때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스타 시점 전에는 당연히 자신이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이 회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스타를 넘어서게 되면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전까지는 마지막 잡 테뉴어가 예를 들면 20년 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절대 셔킹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적발돼서 쫓겨나면 파이어가 되면 자신이 기여한 것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셔킹을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딜레이드 컴펀세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러한 그 컨트랙트를 제시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셔킹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보고 그 mandatory retirement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제 퇴직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 도래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워커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만약에 급여 삭감을 쫙 해버려서 이렇게 급여를 쫙 떨어뜨려서 생산성만큼을 이제 지급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이 어버드 슬로핑 웨이지 컨트랙트가 뭐 호봉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호봉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근속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들의 생산성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연공급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호봉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혹은 뭐 다른 컨트랙트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시점이 되면 대체로 워커들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이제 퇴직하도록 어떤 인센티브 장치를 이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정년 퇴직 시점이 이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차별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워커를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국가죠, 그렇죠? 지금 그런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에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mandatory retirement라고 하는 게 연령에 따른 노동자들 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물론 방향은 맞는데 저도 뭐 제가 은퇴하고 싶을 때 은퇴할 수 있으면 좋겠죠. 딱 65세로 못 박아 둔 거보다는 당연히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뭐 한쪽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제 정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컨센서스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60세면 60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60세,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사나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렇게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회사나 뭐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페이 스킴을 어떻게 디자인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거에 맞춰서 디자인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디자인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정년 연장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강하게 이제 제기하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스물스물 막 나오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급여 체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뭐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였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정년을 연장하면서 1년, 2년 연장하면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또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임금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노동계가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맨데이터리 리타이어먼트가 왜 존재하는가? 지금 우리가 넌지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기업들은 당연히 이 N 시점 혹은 이제 N 기간, 잡 테뉴어가 N 년이 되는 그 시점 이후로는 이제 워커를 하이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웨이지 컨트랙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을 때의 얘기겠죠.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딱 종료가 되고 그 다음 시점부터는 생산성만큼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웨이지 컨트랙트를 체결할 수 있다면,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근속 기간 뭐 25년 넘어서는 워커를 계속해서 이제 채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해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고용 관계를 종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에요. 만약에 소송을 걸게 되면 워커가 나이로 나를 차별했다, 회사가 나를 차별했다라고 소송을 걸게 되면 이제 워커가 이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다른 많은 이제 인센티브 장치를 고안을 해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금입니다. 연금. 그래서 애매하게 만들어놔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테뉴어보다 조금 더 일을 하게 되면 연금에 좀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연금 제도를 이제 고안해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 가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주고요. 연금 상품에 좋은 회사일수록 그 연금 패키지, 펜션 패키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그 사람이 퇴직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연금 상품 같은 것에 이제 가입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금 상품을 내가 뭐 주식에 투자할지 혹은 뭐 채권에 투자할지를 워커가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 국민연금 만약에 나중에 다 가입하게 될 텐데, 뭐 공무원이 되신다면 공무원 연금이 될 거고요. 뭐 교직원이 되신다면 이제 사학연금이 될 텐데, 어떤 연금이든 상관없이 연기금을 운용하는 운용 주체가 알아서 하지 직원들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우리와 다르니까. 그래서 회사들이 이제 연금 패키지를 잘 구성을 해서 너무 오래 일을 하면 연금의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잘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잡 테뉴어가 이쯤 됐을 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가장 많아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 사람이랑 고용 관계를 이 시점에서 체결을 할 때 이제 연금에 대한 컨트랙트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동시에. 그래서 연봉에 대한 계약도 같이 체결하지만
퇴직 이후에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금 패키지 상품들도 같이 이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워커는 나중에 가서 고용계약서 사인할 때 연금 패키지 관련된 것도 같이 다 사인했단 말이에요. 연봉뿐만이 아니라 같이 다 사인을 했는데 여기서 더 일을 하면 좀 나중에 은퇴했을 때 퇴직했을 때 연금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냥 거기에서 이제 알아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 국가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 국가마다 이제 mandatory retirement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뭐 정년제죠, 그렇죠? 정년제. 정년제가 존재합니다만 뭐 사실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종의 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일종의 그 모티베이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지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무언가를 이렇게 잘 유도해서 일종의 뭐 당근 같은 것이죠, 그렇죠? 당근처럼 잘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런 거 한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은 뭐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대체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연금 제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이제 연금 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연금 뭐 이렇게 펜션 프로그램을 잘 기업이 디자인하게 되면 이제 워커가 자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은퇴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겠죠. 뭐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어서 이제 efficiency wage, 효율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볼 텐데 12장 실업에 가서도 우리가 효율 임금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임금. 제 생각에 오늘은 뭐 12장으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장을 그냥 끝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효율 임금은 뭐 대체로 워커들이 뭐 쇼킹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생산성보다 혹은 다른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이죠, 그렇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도록 만든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경쟁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다른 곳에서 아웃사이더 옵션입니다. 다른 곳에서 efficiency wage는 뭐 본질적으로 쇼킹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랑 똑같이 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제 쇼킹 모형을 제가 소개할 텐데 이건 뭐 아까 이그젬플도 그렇고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그젬플은 아니에요. 아까 뭐그 delayed compensation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쇼킹 모형은 제가 인적 자원 관리 때 이제 강의했던 간단한 모형들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여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모형을 사용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간단한 이제 쇼킹 모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워커는 쇼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워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떨 때 자신의 기대 효용이 극대화되는가?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이너리 초이스예요. 쇼킹, 워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쇼킹을 할 때 편익이 발생합니다. B,
아까 말씀드렸던 그 B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봤던 이그젬플에서는 3기간 모형에서는 셔킹을 할 때 무조건 적발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efficiency wage에서는 셔킹을 하면 P의 확률로 적발이 될 수도 있고 1 P의 확률로 적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가 적발 확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발된 사람은 기업이 바로 해고를 하겠죠. W가 efficiency wage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W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얘를 캐릭터라이즈하는 것이고요.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셔킹을 하다가 만일 파이어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워커는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어 되면 바로 다른 곳에 가서 직장을 잡을 수 있고 그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W 스타가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변수는 아까와 동일하고 전에 봤던 3기간 모형과 동일하고 대신 이제 기간은 멀티 피어리어드는 아니고 이제 한 기간 문제입니다. 1기간 모형이에요. 다만 아까와 차이점은 for sure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P의 확률로 적발되거나 1 P의 확률로 적발되지 않거나 이제 워커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럼 뭐 적발될 가능성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efficiency wage인 W만큼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W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워커가 워킹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셔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W를 잘 찾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경우 efficiency wage만큼 받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될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셔킹을 하게 되면 피해 확률로 적발이 될 테니까 적발이 되면 파이어 돼서 다른 곳에서 W 스타만큼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피해 확률로 W 스타를 받거나 적발되지 않아서 1 P의 확률로 efficiency wage를 받거나 이게 바로 이제 기대 효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셔킹을 할 때는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걸로 베네핏을 B만큼 뭐 성공적일 때 이야기겠죠.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열심히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은 불안하겠지만 삶은 뭐 해피해질 수 있습니다. B만큼의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W를 얼마만큼 지급해야 워커가 셔킹을 선택하지 않고 워킹을 선택할까? W를 잘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워킹을 할 때의 value와 뭐 효용과 기대 효용, 그래서 기대 효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기대 효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워킹을 할 때의 기대 효용과 셔킹을 할 때의 기대 효용을 비교해서 웨이지를 잘 디자인할 수 있다면 이제 워킹을 할 때의 기대 효용이 더 크게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냥 W를 찾는 거예요. W를 잘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워킹을 할 때 value는 efficiency wage만큼 받는 거고요. 셔킹을 하게 되면 안 걸리면 efficiency wage를 받지만 걸리면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셔킹을 하는 동안 benefit을 B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W를 잘 선택을 해야 워킹을 할 때의 value가 셔킹을 할 때의 value보다 기대 효용보다 더 클까? 다시 쓰면 W가 1 P의 W, P의 W 스타, B보다 크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W를 잘 디자인해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워커들은 셔킹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보면 이쪽에도 이제 얘가 바로 W-PW니까 WW 없어지고 마이너스 PW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 PW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PW 스타 플러스 P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양변을 P로 나누어주면 여기 한번 써보죠. 그러면 efficiency wage는 약분될 테니까 W 스타에 더하기 B 나누기 P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단순한 결과는 뭐냐면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셔킹을 했을 때 파이어 될 텐데 파이어 돼서 바깥에서 얻게 되는 임금 이게 바로 outsider option이란 말이에요. alternative라고 할 수 있겠죠. alternative.
alternative만큼 주면 당연히 셔킹을 하죠. 왜냐하면 셔킹을 할 때 B만큼의 베네핏이 생기니까. 그래서 야, 이만큼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efficiency wage는 outside option 혹은 alternative보다 당연히 더 높은 임금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이 결과이고요. 웨이지를 이렇게 지급을 해야 셔킹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걸 우리가 no shocking cond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efficiency wage는 implication은요.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셔킹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워커들이 셔킹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웨이지 수준은 워커들의 아웃사이드 옵션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가 몇몇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셔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회사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직원들을 그렇게 쪼을 것이며 달달 볶을 것이며 뭐 꼰대짓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데 가면은 뭐 반말하는 것 뭐 다반사고 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긴 하지만 꽤 옛날 라떼예요.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기업 문화가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 뭐 직원 부를 때 막 이름 안 부르고 이름이랑 보통 이제 직급 같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도 제가 있었던 그 전 직장은 그런 거 교육 관련한 거 그러니까 그쵸 이제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인사 관리에 대한 그런 뭐 컨설팅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부서가 있고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당한 건 아니죠. 저한테 그렇게 막 부르진 않는데 누군 그렇게 부를 때 막 그 이름만 부르고 야 그렇게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문제 계속해서 조직 문화가 바뀌어 갈 텐데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눈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이런 걸 공부를 해야죠. 더 공부해야죠. 더 높은 지금 계속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이제 보너스 지급의 문제라든가 조직 내에서의 이제 성과급 배분에 대한 문제, 프로핏 쉐어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뭐 유명한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뭐 30대 사원들이 임원들한테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 매니지먼트가 잘 못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 매니지먼트는 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투입하고 이 사람들의 불만이나 컴플레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그 많은 월급을 주면서 이제 임원을 시키는 건데 거기다 대놓고 앉아서 빨간 펜지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당연한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사례들은 어떤 경우에 efficiency wage를 지급하는 것이 좋은가 몇 가지 사례들은요. 에어플레인 파일럿, 그러니까 비행 조종사들, 기장들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이 고대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하거나 혹시 이머전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제 승객들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자칫 태만하다가 부주의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뭐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테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efficiency wage라고 할 수 있어요. 셔킹하지 않았을 때, 셔킹했을 때 코스트가 무지무지하게 큰 경우.
크레인 오퍼레이터 그렇고요. 말씀드렸듯이 CEO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태만하게 했을 때 사실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어요? 예,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2페이지인데요. 뭐 제 생각에 여기서 네. 조금 더 하는 것보단 그냥 다음 시간에 뭐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잠깐 보고 정리하고 12장 언임플로이먼트에서도 이피션시 웨이지가 나와서 잠깐 보고 이제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어요?